B2에 나선 청년층과 고령층 연체율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이러다가 이거 그냥 B2, 단순히 B2를 넘어서서 가계부채 부실화 이 문제가 더 좀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뭔가 이 정책 당국에 좀 조사 내지는 대응책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옵니다. 박 의원님 이거 뭐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연령대에 네. 그 연체율이라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이나 네. 혹은 은행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담보대출이나 네, 이자 갚는 거. 그 대출 전체가 증가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상승과 맞물려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는 게 사실이고 네. 특히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20, 30대는 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코인이나 주식 네. 을 통한 이제 자산 형성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나 당장 뭐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고용률을 보면 뭐 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43%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그렇죠. 최대한 그런 땡겨서 하는 거죠. 현상까지 네. 생기는데 자칫하면 이게 대규모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 코스피 지수 하락하면서 주식담보대출한 그 투자자들의 네.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반대매매 돈을 맞아요. 채워놓든가 아니면 이제 반대매매 나서거든요. 그 반대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요.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고 건전성을 네. 높이는 방법 일정 비율 떨어지면 그냥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죠. 방법이겠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도 못하고 그냥 그러게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가뜩이나 주가 떨어져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그게 일종의 이제 시장에서 청산돼 버리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코스피 지수가 많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좀 투자 전망이나 이런 걸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위험 상품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상품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에 모르고 투자한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대요. 설명이 또 자세히 됐던 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정부가 이제 어쨌든 예치금 한도도 올리고 또 개인들의 그런 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을 좀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렇죠. 한 70조 가까이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손실도 봤다는 얘기가 있어서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 나오죠. 이게 이후에 이제 가계 부실이나 혹은 금융권 부실로 혹여 전이되지 않을지 네.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의원님 뭐 의정 활동 하실 때도 저기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냥 개인이 투자했으니까 뭐 개인 책임 아니냐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그런 책임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부실이 심화되다 보면 정말 가계 부채가 심각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 성과로 이제 두 개를 제일 부각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폭등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의 어떤 경제 성과로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도입을 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뭐 다른 부분도 다 문제겠지만 결국은 만약에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이 적은 네. 또 그런 20대 또 어떤 이제 은퇴자죠 대부분 그런 어떤 60대 이상이 만약에 이제 비투를 내서 손실을 봤을 적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이제 정부가 다 물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증시를 과열시킨 것이 정부고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적어도 어쨌든 이 피해자, 투자자 보호나 이런 부분 이전에 네. 이런 증시를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끌고 온 부분, 그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주식 손실 지난번 6월 달에 그 한국은행 평가 보고서 보니까 이 신용 대출하고 그 증권 담보 대출 이걸로 위한 그 레버리지 상품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개인 투자 손실이 200조 원이 넘는다.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죠.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레버리지 이 단일 종목 상품의 그 손실률이 마이너스 60%까지 지금 가 있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이제 비투낸 사람들이 여기에 피해를 입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이전에 먼저 이 잘못된 그 상품을 설계하고 이걸 무리하게 도입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만약에 투자자들한테 갔다면 여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어서 저는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서 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청와대나 정부도 이 증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정치적 이용하는 부분을 경계해야 되고 투자자도 이것이 비투하면 이게 마냥 저 이익이 보장되는 이게 노다지 시장이 아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서 이 주식 시장에 저는 냉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너무 과열돼 있다. 롤러코스터다. 오늘 그 5대 은행 마이너스 대출 연체 한도 보도 나온 거 보면 0.2% 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늘은 게 20대 이하, 60대 이상. 2층에서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이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 층 그리고 자산이 좀 있는 고령층. 뭐 고령층은 그렇다 쳐도 20대 이하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박 의원님 혹시 뭐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떤 대책 같은 게 필요하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은 굉장히 많이 지금 제한이 돼 있죠. 대출 제한이 되고 규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결국 그게 이제 일종의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대출은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데 반해서 정부가 이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이나 혹은 네. 증권담보대출이나 그런 쪽은 이 정부 들어서 추가적인 규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이게 아마 일종의 머니무브라 그러죠. 너무 우리 한국의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산적 금융 쪽으로 주식 쪽으로 옮기겠다. 네. 그 방향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증시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처럼 고위험 상품을 투자자들이 어쨌든 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그 주식시장의 구조가 사실 그런 상품을 이 시장에 내놨을 때 갖는 위험성에 이런 게 저평가된 상황에서 내놈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막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심리적으로 거기에 편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정부가 사후적으로 뒤늦게 네.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김대중 정부 때 카드 사태. 그렇죠. 카드 사태. 그때 신용 능력이나 담보 능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들한테도 카드 안 받고 엄청나게 발급해줬죠. 그게 어마어마한 부실과 심지어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전이가 됐던 사례를 우리가 경험했던 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되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 저는 뭐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현 정부는 뭐 그 증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 정부가 특히 이제 집권당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막 9천 가고 이럴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얘기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그게 얼마 전입니다. 9,300 같은 게 뭐 6월 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6천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온 급락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코스피 지수라는 게 증시라는 게 곧 그게 경제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경제의 일부분일 뿐이고 일종의 이제 경기 선행지표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좋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특히 이제 국민들의 실생활이
개선되거나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저는 그거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투자는 개인 책임이에요. 정부가 뭐 강제로 투자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경제적으로 보상할 방법도 없습니다. 뭐 그걸 공적 자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실은 개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단기간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고위험 상품을 주의 없이 출시해 놓고 지금도 그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다라고만 얘기하지 그 책임을 내부적으로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신뢰의 그 손상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참 그 미국 증시나 이런 데 투자하다가 돌아왔던 그 개미들이 다시 이제 이 미국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빠지고 있다. 괜히 한국 증시에 돌아왔다. 다시는 이제 코스피 투자 안 하겠다. 근데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책이 의도했던 바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뭉갤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도는 누군가에게는 저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금융위원장이든 아니면 정책실장이든 금감원장이든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인 것처럼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네.